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굳게 닫힌 문안 쪽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로 일하다 모든 것을 걸고 탈출한 분이죠. 이일규 씨가 남긴 기록들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단순히 한 외교관의 극적인 탈출기를 다시 읽는 걸 넘어서요. 그렇죠. 그의 시선을 빌려서 북한이라는 이 거대한 통제 사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을 파헤쳐보는 거죠. 핵심 원리. 네, 보이지 않는 감시 시스템부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엘리트들의 속마음, 그리고 이 모든 걸 버리고 떠나기로 결심한 순간과 마주한 새로운 세상의 모습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통제 시스템의 가장 밑바닥, 기초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자료를 보면 북한 통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상호 감시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국가가 국민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서로를 감시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구조라는 점이 정말 좀 섬뜩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정수죠. 이일규 씨 증언 중엔 내가 감시하면서도 나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이 자리 잡으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 도모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가능해지는 거죠. 저항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군요. 원천적으로요.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건 이 감시망의 핵심에 두 개의 기관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국가안전보위부랑 사회안전성. 네, 그렇죠. 이름만 들어서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잘 와닿지가 않는데 이 둘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을 다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비밀경찰 같은 조직이에요. 체제에 반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색출하는 거죠. 반면에 사회안전성은 살인, 강도 같은 일반 범죄를 다루는 일반 경찰이고요. 아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두 기관이 서로 협력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경찰도 기밀 경찰의 감시를 받고 비밀 경찰도 일반 경찰의 눈치를 본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와, 정말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얽혀 있네요. 이중감시인 셈이죠. 심지어 더 역설적인 건 일반 주민보다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감시가 훨씬 더 심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요? 네.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피곤해진다는 말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얻는 게 있는 만큼 더 많은 눈들이 자신을 지켜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정말 숨이 막히는데 자료를 보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아예 저항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궁극의 장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게 뭔가요? 바로 연저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 생각 그 자체를 마비시키는 가장 잔혹하고 효과적인 억제책이죠. 이일규 씨가 내가 처형되면 내 온 가문이 나 때문에 아예 다 무너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나의 선택 하나가 부모, 형제, 자식까지 전부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공포. 이건 상상하기조차 힘드네요. 그렇죠. 그러니 섣불리 다른 생각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트들 사이에서 낮은 데 서면 다치고 말지만 높은 데 서면 죽는다는 말이 통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말의 진짜 의미예요. 자리가 높을수록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가문 전체의 소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는 엘리트들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그들은 체제의 최상층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강력한 족쇄에 묶여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부 정보에는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게 바로 그들이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참고통신이라고 불리는 일반 주민들은 절대 볼 수 없는 대외 정보 보고서를 받아보고요. 그런 게 있군요. 네, 해외를 오가면서 다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기도 하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신들의 체제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안다는 것, 그게 오히려 더 큰 고통이겠네요. 진실을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철저하게 체제에 순응하는 척 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2018년 조용필 평양 공연 때 일화가 딱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위에서 편하게 즐기라는 지시까지 내려왔는데 막상 공연이 시작되니 그 누구도 박수조차 제대로 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일규 씨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좋긴 좋은데 표현을 못할 뿐이죠. 표현을 굉장히 야박하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와, 이 말 너무 비극적이지 않나요? 즐거움을 느끼는 것조차 자기 검열을 해야 하는 사회인 거죠. 그렇게 철저히 내면까지 통제당하면서도 엘리트들은 또 체제가 제공하는 물질적 혜택을 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그 혜택이라는 것도 결국 외부 세계, 특히 한국에서 온 것들이 많았다고 하니 이건 역시 또 다른 아이러니네요. 정말 그렇죠. 한때 평양에서는 쿠쿠밥솥이 최고의 혼수품이었고 가전제품은 LG, 전자제품은 삼성이라는 말이 그냥 상식처럼 통했다고 해요. 하하, 한국 제품을 쓰는 게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거네요. 바로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그냥 두지는 않았다고요? 네, 체제 입장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신호였던 거예요. 2022년부터 김정은의 직접 지시로 한국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전면 금지요? 네, 밥솥 하나, TV 하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문화의 영향력이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방증이에요. 그렇군요. 심지어 해외에 나갔다 온 외교관들은 귀국 후 3년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감시를 받는다고 합니다. 돈 씀씀이까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실제로 미국 담당 외무성 부상이었던 한성열이라는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돈을 물쓰듯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FBI 간첩 혐의를 받아 총살당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와, 특권을 주되 그 특권에 취해서 조금이라도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이면 그냥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거죠. 단근과 채찍이 극도로 정교하게 결합된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압도적이네요. 이런 시스템 안에서 탈출을 결심한다는 건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자료에 묘사된 그날 밤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던데요. 탈출의 가장 큰 동기는 배고픔 같은 물질적인 게 아니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군요. 네, 이일규 씨는 체제에 대한 염증,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컸다고 말합니다. 새로 발급된 가족의 여권을 손에 쥔 그날 밤 아내에게 딱 한마디를 던졌다고 해요. 뭐라고요? 여보, 갑시다. 나 이 사회에서 진짜 못 살겠어. 와,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공포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한편의 첩보 영화처럼 흘러갔다고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바로 옆집 이웃이었어요. 맞은편 집에 아주 심한 불면증을 앓는 사람이 살고 있어서 밤에 작은 소리만 나도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해요. 바로 옆에서요? 숨소리 하나 잘못 내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온 가족이 숨을 죽이고 그 집 앞을 겨우 통과했더니 이번엔 늘 열려있던 아파트 1층 현관문이 그날따라 굳게 잠겨 있었던 겁니다. 아,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해요. 다행히 아내가 비상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죠. 시작부터가 정말 아슬아슬하네요. 공항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있었다고요? 네. 공항에서는 어린 딸의 새 여권이 아직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서 출국이 막힐 뻔했어요. 저런... 간신히 직원을 설득해서 통과하고 탑승 게이트 앞에 섰는데 그때 심박수가 150m로 떨어지질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도 지금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치면 어떡하지? 하는 공포에 떨어야 했죠.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서 찾아왔다고요. 맞습니다. 제3국에 도착해서 정치망명을 신청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거절을 당한 거예요. 네, 거절을요. 실명의 순간이었네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디선가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이 나타나서 그들을 단호하게 막아선 거예요. 아, 그러고는 선언하죠. 이제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보호는 우리가 맡는다. 그리고 이일규 씨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사님, 이게 내일입니다. 이게 내일입니다. 와, 정말 영화 같은 대사네요. 한 명의 국민을 지키는 것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는 사회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을 밟게 되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가장 큰 충격은 뭘까요? 보통 서울의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자동차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었다고요. 네. 그가 느낀 충격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차이였습니다. 시스템의 차이요? 첫 번째 충격은 병원에서 찾아왔어요. 진료를 받고 수납을 하는데 진료비가 단돈 1,000원이 나온 거예요. 1,000원이요? 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 없으면 길거리에서 죽는 곳이라고 배웠는데 실제로 와보니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이 너무나 잘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들어온 이념 교육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격이라기보다는 깊은 감동이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정착 지원 시설 하나원 입구 전광판에 쓰인 문구를 봤을 때라고 해요. 어떤 문구요?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이것이 대한민국이 나를 보는 태도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동안의 모든 긴장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목숨 걸고 찾으려 했던 자유는 일상에서 어떻게 체감되었을까요? 자유라는 게 사실 좀 막연한 개념이잖아요. 네, 아주 평범하고 사소한 곳에서 느꼈다고 해요.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아빠, 여기는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것 통제 안 받아서 너무 좋아. 아,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통제받지 않는 일상.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공기 같은 건데 말이죠. 맞아요. 이게 평양의 기이한 가스 순찰 제도와 비교해보면 더 극명하게 와닿아요. 평양은 난방시설이 낡아서 가스 중독 사고가 잦거든요. 네. 이걸 막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주민들이 조를 짜서 새벽 2시, 4시에 이웃집을 돌면서 사람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도장을 찍게 하는 거예요. 새벽 2시, 4시예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지 왜 주민들이 서로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정말 비효율적이고 부조리하죠. 네. 심지어 너무 피곤하니까 주민들끼리 서로의 도장을 미리 만들어 놓고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대신 다 찍어주는 촌극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통제에서 벗어나서 내 시간에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공포로 세워진 거대한 시스템, 그리고 그곳을 탈출한 한 가족의 여정을 통해 북한 사회의 복잡한 속살을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료는 북한 내부의 통일에 대한 엇갈린 시선도 함께 보여줘요. 아, 통일에 대한 시선? 네, 기득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상위 1% 엘리트들은 사실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반면 모든 희망을 잃은 일반 주민들은 전쟁이나 확 터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도 한대요. 그게 정말로 전쟁을 원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물론이죠. 그건 호전성이 아니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극한의 절망감을 표현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거예요. 아, 현 체제가 끝나기만 한다면 전쟁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일 교수가 강조한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체제와 사람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것. 맞습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너무 좋다고 여러 번 강조해요. 이 복잡한 사회를 생각하실 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네. 개인을 조각내고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이 국가의 전부라면 그 시스템의 균열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외부의 거대한 충격이 아니라 자식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처럼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욕망에서 균열이 시작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한 국가를 지탱하는 진정한 기반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